반갑습니다. 제가 준비하는 과정에서 처음 제안했던 제목이 중간에 조금 적절하지 않은 것 같아서 제가 다시 수정을 해서 보내드렸는데 프로그램하고 여기에서 조금 고쳐지지 않아서 제가 발표는 이제 정책하고 해운 산업이 어떻게 성장하는가를 과거의 사례를 보고 앞으로 그리고 현재 우리 단계를 평가하고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지 이것을 한번 역사가의 입장에서 긴 호흡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긴 시간을 다루기 때문에 좀 촉박하긴 하지만 앞부분은 이미 앞에서 우리 전준수 명예 교수님께서도 조금 브리핑을 해주셨고 김명무 부회장님도 조금 언급이 되셨기 때문에 좀 빨리 넘어가고 마지막에 우리가 과거로부터 무엇을 얻을 수 있을 것인지 이런 인사이트를 좀 공유하는 것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시다시피 지금 현재 우리는 세계 6, 7위 정도 십 오닝 컨트리로 지금 부상해 있습니다. 저기 보시는 것처럼. 그래서 일부에서는 세계 3대 해운 강국, 5대 해운 강국 이것을 지금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만 아마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한 요 정도 선, 또 맥시멈 정부하고 모두 업계가 다 하면은 5위 선 정도까지는 할 수 있지만 그 이상은 좀 어렵지 않을까. 현실적으로 아마 우리 해운 산업이 가장 높은 위치에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렇게 성장하는 데는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습니다만 한국 해운사를 제일 처음 하신 우리 손태현 선생님 같은 경우는 대한해운공사의 역할 그리고 정부의 정책 여러 가지 그 다음에 이제 해기사가 주동적인 역할을 했다 이렇게 크게 세 가지 견해를 주셨는데 저는 지금 이것을 조금 수정하는 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이제 쪽에서 연구를 진행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1 요인은 정부의 정책이 가장 중요한 요인이었고 또 정부의 정책적 필요와 수요에 맞춰서 선주들이 기업가 정신을 발휘한 측면이 분명히 있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어느 정도 회사 교육, 주로 이제 휴먼 캐피탈, 단순히 해기사뿐만 아니라 해기사로서 경험을 했던 사람이 선주로도 가고 또 관련 항만 분야로도 가서 하는 전체적으로 이제 회사 교육기관이 역할이 어느 정도 역할을 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제가 이렇게 1945년부터 대체로 한 2000년까지 한국 현대 해운사를 쭉 지금 리뷰하는 논문을 영어로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조만간 마무리가 되면 한국 다시 보는 한국 현대 해운사 또 한국 해운의 미라클 이런 정도의 제목으로 출판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하는데 오늘은 이제 제가 2019년에 세계 해양사학회에 발표한 논문인 정부 정책과 해운 산업의 성장 요것을 앱스트랙트해서 발표드리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앞부분은 이제 빨리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967년에 이제 해운산업진흥법이 만들어졌는데 그 이전까지의 현황을 보면은 앞에서 보시는 것처럼 1945년 당시는 외항선이 세 척밖에 없었다가 이제 조금씩 이제 증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조선우선이었던 것을 1950년에 대한해운공사로 만들 때는 약 27척을 가지고 지금으로 하면 참 조금 가엾기 짝이 없죠. 배척수는 27척인데 선박의 그로스톤으로 하면 37,000톤밖에 안 되니까 평균 톤수로 하면 11,000톤이 이제 채 1,200~300톤 정도밖에 안 되는 아주 빈약한 수준이었습니다. 그러던 것이 한 18년 정도 우리 대한해운공사가 국책회사로서 이제 전속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68년도에 이제 민영화가 돼서 한양대학교에 넘어갔다가 나중에 이제 서주산업에 넘어갔다가 결국은 이제 한진해운까지 이어졌다가 결국은 한진해운이 이제 파산함으로써 이제 맥이 없어지게 됩니다. 근데 이제 재밌는 것은 1950년 대한해운공사가 만들어질 때는 이제 거의 우리나라 국적 선사의 외항선의 100%를 이제 대한해운공사가 차지했지만 이제 60년경 한 10년 후 정도를 보면 대한해운공사의 비중이 약 60%로 떨어지고 대한해운공사 그러니까 민간 해운회사 비중이 이제 40%까지 늘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은 68년 대한해운공사가 민영화될 때는 거의 7대 한 2.5 이 정도까지 됩니다.
어쨌든 대한항공사는 끊임없이 이제 그 적자를 기록했지만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기여한 바가 굉장히 크죠. 첫째는 이제 달러가 부족했을 때 외항 수입을 이제 지속적으로 가독했다는 부분. 그 다음에 이제 뭐 해양대학이든 이런 핵이사들뿐만 아니라 해운 관련 경영 전문가들을 여기에서 근무함으로써 나중에 해운 기업을 창업한 그런 이제 워크플레이스를 제공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일이죠. 뭐 KS 해운이라든지 두양상선 같은 경우가 바로 여기에 근무했던 분들이 나와서 이제 만든 회사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일 중요한 건 이제 1967년부터 한 뭐 2000년까지 우리나라 해운 정책의 현황을 보면 해운진흥법이 67년도에 만들어졌습니다. 이것은 이제 끊임없이 대한해운공사가 이제 국책회사로서 정부의 지원책을 확보하기 위한 하나의 이제 방안이었죠. 그리고 76년에 이제 해운항만청이 그래서 67년부터 76년까지는 법은 있었지만 법을 시행할 주체가 이제 교통부에서 한 국에서 담당했었기 때문에 이제 토탈 서포트가 되지 못했죠. 그러다가 이제 해운항만청이 77년도에는 이제 조금 이름이 바뀌긴 합니다만 만들어지면서 이제 정책을 주도할 기관이 만들어지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해운업에 대한 토탈 서포트가 이루어집니다. 그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에서 우리 전주 선생님이 얘기해 주신 것처럼 84년에는 이제 불황과 뭐 이거에서 맞춰 해운 산업 합리화가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이제 96년도에 OECD 가입하면서 이제 여러 가지 지원 정책을 둘 수 없다 이렇게 돼서 해운 산업 육성법이 이제 폐지가 되게 됩니다. 그러니까 현실적으로는 이제 법적인 종합적인 이제 지원책은 사실 없어진 셈이죠. 개별적인 법에 따라서 지금 이제 지원해주고 있는 셈이죠. 그래서 이 부분 빠르게 넘어가겠습니다. 이와 같은 해운진흥법, 해운산업육성법이 만들어짐으로써 여기 보이는 것처럼 배를 확보할 때 여러 가지 이제 지원책이 있었고요. 이것이 이제 주로 이제 선박 국적취득조건부 나용선이 가장 크게 역할을 했었고요.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선박을 확보할 때 그 계획조선을 이제 지원을 해서 뭐 일정하게 또 지원을 했습니다. 약 뭐 여기 보시면 선주가 뭐 한 10%만 부담하고 나머지 60에서 70% 정도는 정부의 그 계획조선 자금으로 지원을 해서 돈을 벌어서 갚을 수 있도록 이렇게 이제 만든 제도가 되겠습니다. 뭐 요건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뭐 요것도 앞에서 본 그것을 이제 성장률과 이제 척수로 해서 보여드리는 것이니까 뭐 그 토탈 턴네지가 엄청나게 증가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75년부터 95년 이 20년 사이에. 그리고 이제 선박 확보에 관한 뿐만 아니라 선박 운항에 관한 것도 뭐 이제 국적선이 아니면 운송할 수 없는 이제 이른바 그 지정화물 제도를 지정해가지고 주요 화물들 뭐 원유라든지 컨테이너라든지 뭐 합판이라든지 또 필요에 따라서는 비료라든지 그 철광석이라든지 석탄 같은 것들은 국적선만 운송할 수 있도록 했는데 그것이 그 선적지 주변에서 국적선이 없을 때는 선주협회로부터 이 웨이버를 발급받아서 국적선이 없으니까 외국선을 용선하겠다 하는 것을 증명을 받아서 외국선을 용선할 수 있게 했습니다. 그게 이제 요 웨이버 제도인데 76년부터 90년까지 이제 엄청나게 많은 양이 발급이 됐었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지정 화물, 그래서 66년부터 81년까지 이제 여기 보시는 것처럼 국적선들이 이 지정 화물을 이제 저와 같이 엄청난 양을 이제 운송한 것이 이제 큰 밑거름이 됐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직접적인 보조금도 뭐 그렇게 많은 금액은 아닙니다만 저기 보시는 것처럼 뭐 제법 많은 금액을 이제 지원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정기항로를 개선했는데 손실이 났을 경우에도 또 저기처럼 뭐 큰 금액은 아니지만 약 100만 달러 정도를 지원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해운산업에 직접 또 지급된 금액은 여기 보시는 것처럼 뭐 국제 정기항로를 개설한다든지 컨테이너 항로를 뭐 운영한다든지 또는 뭐 해운산업 육성기금을 한다든지 해서 저기 보이는 것처럼 상당 금액을 지원했습니다. 물론 전체 해운산업에서 보면 큰 금액은 아닙니다만 이런 것들이 선주로부터의 그 엔터프레너십 기업가 정신을 이제 고취한 것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그 결과로 저기 보이는 것처럼 그 국적선의 그 선정률이 82년경에 이제 50%까지를 찍었지만 뭐 지금은 계속 이제 하락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전체적으로. 그래서 우리 국적선사들이 실제로 벌어들이는 거 상당수는 제3국간에서 지금 벌어들이고 있는 셈이죠. 뭐 당연히 운항을 하게 되면 이제 돈을 버니까 저기 뭐 2010년에 저기 보시는 것처럼 약 370조 달러인가요? 제가 지금 뭐 환산이 잘 안 되는데 상당히 많은 금액을 벌어들였습니다. 이건 뭐 순수입에 해당하는 거죠. 그 다음에 GNP하고도 비교하면은 훨씬 해운 쪽에서 부가가치 창출률이 훨씬 더 크다는 걸 여기 보시는 것처럼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전체적인 국가 경제에 비해서 해운 산업이 훨씬 빠른 속도로 성장을 했다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뭐 이걸 요약하면 뭐 저기와 같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그래서 현재를 보면은 우리나라가 이제 세계 6위에서 7위, 뭐 이제 7위로 내려가서 더 이상 올라가지는 못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 앞에 있는 국가들이 워낙 단단한 국가들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까지 오게 된 그 스타팅 포인트는 굉장히 거의 뭐 일부에서 표현한 것처럼 빈손이나 다름없다. 세척의 5,600GT 가지고 이제 시작을 한 셈인데 여기에다가 미국이 이제 47년도에 이제 22척의 이제 전시 표준선들을 많이 이제 이양해 준 것이 어떻게 보면 이제 시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 현대 한국해운의 스타팅 포인트라고 보면 이제 50년부터 68년까지 있었던 대한해운공사는 한국해운 산업이 현재 시점까지 발전하는데 하나의 어떤 방아쇠를 당기는 뭐 하나의 역할을 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방아쇠를 어느 정도 당겨주고 한 것을 정부가 이제 수용을 해서 거의 그 해운 산업 뭐 처음에는 해운진흥법이었죠. 나중에 해운산업 육성법으로 바뀌었습니다만 67년부터 이제 폐지될 때까지 뭐 30한 뭐 2, 3년 동안 거의 모든 정책을 다 동원해서 할 수 있는 것을 모든 걸 다 해줬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뭐 국가도 수출 주도형 국가 경제를 유지하고 또 해운 관련 관청에서도 그것을 뒷받침하기 위한 전체적인 이제 그 총력적인 지원 정책을 했었기 때문에 기업가들이 해운 선주들이 그와 같은 기업가 정신을 발휘해서 선봉량도 현재와 같은 위치로 성장하지 않았나 저는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잘 아시겠습니다만 캠브리지 대학의 장하준 교수는 그 배드 사마리안이라는 책에서 왜 한국 경제가 이렇게 반세기 만에 세계 탑 뭐 거의 그 최빈국이었던 데서 세계 탑 10의 경제국이 되었느냐 하는 부분을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마켓 인센티브라는 것, 그러니까 이제 뭐 자본주의적인 그것과 정부의 정책 지도가 아주 현명하고 실질적으로 잘 믹스된 하나의 결과다. 아주 긍정적으로 평가한 분이죠, 이분은. 왜냐하면 베드사마리안에서 대부분 그 지원 정책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현재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좀 안 좋은 것이라고 보는데 한국은 그렇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자유주의를 주장하는 사람들의 대부분은 강자의 논리인 것이죠, 강자의 논리. 그래서 이것을 조금 패러프레이즈를 하면 왜 한국의 해운이 이렇게 크게 성장을 했느냐? 저는 기본적으로 선박을 확보하고 그 다음에 선원을 양성하고 그 다음에 선주들이 실을 수 있는 화물, 이게 선박, 선원, 이 화물은 뭐 일본 해운 경제학회, 유럽 쪽에서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만 해운의 3요소를 선박, 화물, 해운 뭐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세 개를 확보하기 위한 국가의 완전한 지원 정책의 힘이 분박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뭐 우리나라 현재도 보면 이제 정부가 뭐 어차피 우리나라 수출 주도 경쟁을 하고 있습니다만 과거와 같은 이제 중후장대형 이제 수출 산업이 아니기 때문에 그 이전 정부에 비해서, 이전 정부라는 건 이제 개발 시대 정부에 비해서는 조금 많이 그 소프트하고 보다 정교하고 고급 기술이 이제 점유된 아주 소형의 이제
아니 앞으로 그 앞에 예 그런 시기이기 때문에 이제 해양수산부 뭐 이제 해운항만청보다 더 권한이 강화된 해운항만청으로 확대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단일한 법에 의해서 지원할 수 있는 시대는 아닙니다. 그래서 여기 보이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 시대의 시점에서 정부가 해줄 수 있는 거의 모든 지원 정책을 다 하고 있죠. 국제 선박 등록제라든지 제주 특별 등록제라든지 톤세라든지 KPNI라든지 여기 나와 계십니다만 해양진흥공사라든지 거의 모든 정책을 다 이제 개별적으로 다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현재 우리나라 해운 산업의 지원 정책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결국은 이제 이 추세를 보면 이번에 공정거래의 문제가 나오는 것도 우리가 이제 일반적인 추세하고 이제 가 가는 거에 대해서 미처 뭐 관청이든 업계든 미처 대응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발생하는 문제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분야에 전문가도 없었죠. 지금 이제 문제가 터지고 나니까 이제 김인영 교수님도 이제 그런 부분을 지금 찾아서 아 이런 문제가 있구나라고 이제 업계에 지금 알려주고 대응책을 지금 제안하고 하고 계신 건데 결국에는 해운 쪽의 미래 정책 방향도 결국은 일반 기업의 어떤 트렌드에 맞춰서 ESG가 되어야 되지 않느냐라는 겁니다. 이는 뭐 아시겠습니다만 인바이런먼트입니다. 그래서 해운 쪽에서도 뭐 로우 설퍼를 강제화한다든지 벌써 이게 2020년이니까 벌써 뭐 2년째 지금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보다 더 이 한 사례뿐만 아니라 IMO에서 정책을 만들었으니까 할 게 아니라 더 선도적으로 앞서 나가야 된다는 얘기죠. 그다음에 S 부분에서는 뭐 소셜로 일반 기업들은 하고 있습니다만 저는 해운 쪽에서는 세이프티가 돼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뭐 그 세월호 사고 이후에 해사안전감독관제를 만들고 있습니다만 그것은 주로 이제 뭐 어선이라든지 선박이라든지 처구에 관한 것을 제가 찾아보니까 지금 한 해사안전감독관이 제 기억이 정확한지 모르겠습니다만 한 5, 60여 명 각 항만별로 부산항이 제일 많고 그래서 전문으로 보면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만 주로 이제 선박이라든지 예선이라든지 어선에 대한 여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지 사람에 대해서는 잘 맞춰져 있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이를테면 제가 2년 전에 현대 자카르타호를 타고 그 부산의 현대 신항만에서 승선을 했는데 이제 저와 같은 이제 비정규적 여객이라든지 선원이 이제 상륙을 한다든지 선원의 가족이 배에 승선하기 위해서 방문을 한다든지 할 때 또는 저 작업자들 항만에 일하시는 작업자들이 항만을 이동할 때 차량을 이용하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일할 수가 없죠. 선원이 나와야 되는데 그럼 그 부분을 셔틀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안전하게 항만 밖으로 나갈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춰야 되는데 우리는 그런 게 없습니다. 그냥 걸어서 나옵니다. 그냥 걸어서 그러다 보면 이제 그 컨테이너가 지나간다든지 할 때 치이는 사고가 많이 나오고 또 최근에도 계속 항만에서 작업자들이 사고가 나는 이유들이 이런 거 사람에 대한 세이프티에 대해서 아직 전혀 만들어지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거버넌스에 관한 문제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지금 그 공정거래하고의 그 담합이라든지 운임 담합이라든지 하는 것도 이제 거버넌스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뿐만 아니라 지금 이제 현실 해운이 과거부터 오래된 산업이기 때문에 관례적으로 인정되어 온 바가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지금 시대 트렌드하고 맞지 않는 부분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를테면 인더스트리얼 캐리어를 어떻게 할 것인지 포스코라든지 코카스라든지 캐프 같은 경우는 끊임없이 자기 선대를 확보하려고 지금 원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재벌들 글로비스가 대표적인 것이죠. 이제 이런 부분을 어떻게 수용할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다음에 선박 관리 쪽으로 거의 모든 사람들이 이제 전환을 했는데 이 회계사의 비정규직화가 끊임없이 진행되고 있는데 앞으로 그럼 회계사가 들어올 것인가 비정규직이 되기 위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뭔가 그 비전과 그걸 주지 않으면 후세대들이 들어오지 않을 거다라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조금 길게 빠르게 말씀드렸습니다만 그 제 관점은 결국은 ESG에 초점을 맞춰야 된다라는 얘기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